저는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에서 7년간 복무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한탈북 특수부대원이 밝힌 북한 권력의 충격적 민낯.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들조차 권력 다툼의 도구로 쓰이고 버려지는 실상. 2015년 5월 12명의 특수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청진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대동이라는 곳입니다. 바다가 바로 코앞이라 어릴 적엔 아버지 따라 물고기도 잡으러 다녔습니다. 겨울엔 매서운 바람이 불어대지만 여름이면 파도 소리 들으며 잠드는 게 참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청진 조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신 할아버지 덕분에 성부는 괜찮은 편이었죠. 아버지는 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철수야, 그때는 말이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눴단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너는 모를 거야.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두부를 만드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콩을 갈고 장마당에 내다 파셨죠.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장마당 장사가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쌀 1kg에 5,000원, 옥수수는 2,000원. 돈 없으면 굶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명절만 되면 떡을 해주셨습니다. 설날 떡국, 추석 송편. 재료가 귀했지만 어머니는 명절은 지켜야지라며 웃으셨습니다. 형은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탄광에서 일했는데 하루 12시간씩 땅속에서 일하고 나오면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구 먹여 살려야지. 형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가 17살 되던 해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식구들 입 하나 덜고 군대 배급이라도 받아먹으면 집안의 보탬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해군에 배치되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격, 수영, 체력.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기들이 휴가 갈 때도 저는 남아서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25살 되던 해 상부에서 특별 선발 통지가 왔습니다. 동무는 정찰총국 특수부대에 선발되었다. 정찰총국. 김정은 동지가 직접 관할하신다는 그곳. 동기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이제 출세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최정예 부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 거라고요. 특수부대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영하 20도 바다에 뛰어들고 하루 100km 행군하고 사흘 동안 잠 안 자고 훈련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12명이 같이 선발되었는데 우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소대장 박성호 형님, 부소대장 이민철 형. 모두가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전우였습니다.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청진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순박한 처녀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2년 뒤 딸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자주 아팠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구해왔지만 비쌌습니다. 약 한 봉지에 10,000원. 제 한 달 월급이 3,000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건 우리가 지키는 이 나라는 대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어린 아이들이 굶어야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명령만 떨어지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수부대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단지 권력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 진실을 깨닫게 된 건 2015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5년 5월 9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막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박성호 소대장 형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을 때 그분 얼굴이 창백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7년을 같이 지낸 형님이었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동무들. 상부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왔다. 형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12명 모두 긴장했습니다. 특수부대의 긴급 명령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전쟁이라도 터진 건가? 남조선의 침투 작전인가?
그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건넨 문서는 단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시 중구역동 거주 김을 제거하라. 흔적을 남기지 말 것. 성공 후 추가 명령 대기. 저는 그 글자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제거? 남조선 간첩이나 반역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 간부였습니다. 우리 편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내부 인물 아닙니까? 부소대장 이민철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호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부 숙청이다. 권력 다툼에 휘말린 사람을 우리가 없애야 한다. 막사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특수부대원이라고 해도 우린 사람이었습니다. 적군도 아닌 같은 나라 사람을 죽이라니요? 그것도 이유도 모르고? 그때 막내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가 성공하면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솔직히 말하겠다. 이전에도 이런 임무가 있었다. 우리 부대 선배들이 다녀왔다. 하지만요.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성공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겠죠. 우리도 결국 제거 대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7년간 목숨 걸고 훈련한 게, 충성을 다한 게 모두 이런 날을 위해서였단 말입니까? 우린 군인이 아니라 그저 쓰고 버릴 도구였던 겁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철수야, 6.25 때는 말이다. 우리가 누굴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총을 들었단다. 권력자들의 싸움에 백성들만 죽어나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전쟁터에서 그걸 깨달으셨고 저는 특수부대 막사에서 깨달은 겁니다. 우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력자들의 손에 든 칼이었던 겁니다. 쓸모가 있을 땐 휘두르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칼. 청진 집에 있을 아내와 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연좌제로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른다 해도 전 결국 죽습니다. 가족들은 영웅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하게 살아갈 테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이민철 형이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너도 잠이 안 오냐? 네 형님. 나도 그렇다. 다들 그럴 거다. 형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민철 형도 함흥에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하셨죠. 형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다, 철수야. 진짜 모르겠다. 그날 밤 우리 12명은 모두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캄캄한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흘 뒤 우리가 정말로 그 바다를 건너게 될 줄은. 명령이 떨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우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재촉이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내놓으라. 그 내일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5년 5월 10일 밤 11시였습니다. 박성호 소대장 형님이 우리를 조용히 막사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했습니다. 정치보위부가 도청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동무들, 내일 아침 정치보위부가 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우리 모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보위부. 그들이 온다는 건 단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러 온다는 거였죠. 만약 우리가 내일까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직결 처형이었습니다. 이민철 형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령을 따르면 우리가 죽고 거부하면 또 우리가 죽는데. 그때였습니다. 막내 정우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24살 막내였습니다. 해산에서 왔는데 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죠. 정우진은 군대 월급을 고스란히 어머니께 보내드리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고. 아무리 군인이라도 말이죠. 정우진의 눈물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청진의 부모님이 계셨고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박성호 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내가 평양 출신이라 상부 사정을 좀 안다. 이번 명령은 김정은 동지 측근들끼리의 권력 다툼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다. 형님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실종된 이유도 이제 알겠다. 임무 끝나면 우리가 증거니까 우리도 제거하는 거였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특수부대원들이 임무 후 조용히 사라졌는지, 왜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했는지. 형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차피 죽을 운명 아닙니까? 그렇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형님이 우리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명령을 거부하자는 얘기였습니다. 북한 군대 70년 역사에서 특수부대가 명령을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형님, 명령 거부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북한은 연좌제 사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반역하면 3대가 벌을 받았습니다. 박성호 형님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 우리가 명령을 거부하면 가족들이 고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명령을 따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으면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족들은 고통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민철 형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갈 수는 없습니까? 불가능하다. 우리 가족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모두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날 밤 우리는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12명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명령을 거부합시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직속 특수부대가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박성호 형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모두 동의하는가? 한 번 더 물어본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7년을 같이 지낸 전우들이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울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님, 우린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렇게 북한 군사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령 거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정치보위부가 들이닥칠 것이고 우린 모두 체포될 것입니다. 살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무들, 우리 살려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탈출.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살인자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반역자로 살아남는 게 나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정치보위부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우린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박성호 소대장 형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 부대는 청진 송평항 해군 기지 안에 있었습니다. 바다까지는 3km 정도였죠. 동무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건 바다다. 우린 해상 침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7년간 동해 바다를 누비며 훈련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수중 침투를 했고 폭풍우 속에서도 보트를 몰았습니다. 기지 창고에 고무보트가 있다. 12명이 타기엔 빠듯하지만 가능하다. 이민철 형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중국 쪽 바다로 가도 결국 잡힐 텐데. 박성호 형님이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남조선이다. 순간 막사가 조용해졌습니다. 남조선. 우리가 평생 적이라고 배워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동해 바다로 나가서 남쪽으로 계속한다. 남조선 해군이 우리를 발견할 때까지. 형님, 그게 가능합니까? 거리가 150km 정도다.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말고 누가 하겠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최정의 특수부대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 임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2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고무보트, 구명조끼, 나침반, 식수, 비상식량. 모두 기지 창고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별 인사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사 뒤편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곳에서 청진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제 집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잠들어 있을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실패했고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철 형이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잠 못 이루나? 네, 형님. 집사람과 딸 생각이 나서요. 이민철 형도 함흥에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70이 넘으신 노모였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모르겠다. 그냥 건강하시길 빌 뿐이지.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효자였습니다. 군대 월급을 모아서 어머니께 약을 사드리곤 했죠. 철수야, 우리 잘못한 거 아니겠지? 아닙니다, 형님. 우린 사람을 죽이기 싫어서 이 길을 택한 겁니다. 잘못된 건 우리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그렇게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출발 1시간 전이었습니다. 12명이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박성호 형님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우린 살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 종이를 막사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누군가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떠났는지 알리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동무들,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가겠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출발한다. 막사를 나서기 전 저는 부대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깃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깃발의 마지막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2명의 특수부대원이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집단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청진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우리에게 죽음의 바다일 수도 자유의 바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남쪽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0일 새벽 2시 정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7년간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이민철 형이 30초 만에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무보트가 있었습니다. 12명이 타기엔 작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수, 구명조끼, 나침반, 노.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빨리 동무들. 경비 교대 시간이 10분 남았다. 박성호 형님의 속삭임에 우리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고무보트를 들고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3km.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지만 그날 밤엔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 우리는 청진 송평항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익숙한 소리였지만 그날 밤은 마치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보트 물에 띄운다. 조용히. 12명이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으니까요. 출발한다. 노를 저었습니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육지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을 아내와 딸. 안녕. 미안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안에서 약 5km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님, 경비정입니다. 모두 돌아봤습니다. 북한 해군 경비정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약 3km. 우리 보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젖는다. 전속력으로. 우리는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었습니다. 경비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km, 1km. 멈춰라. 즉시 정선하라. 확성기 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하늘로 쏘는 소리였지만 우리 모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계속 젓는다. 멈추지 마라. 박성호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명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밤하늘이 한순간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우리 보트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사격 준비. 경비정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경고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격이었습니다. 타타타탕. 기관총 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튀기며 우리 보트 옆을 스쳤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몇몇은 엎드린 채로 노를 저었습니다. 총알이 보트를 스쳤습니다. 고무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트가 펑크났습니다. 계속 젓는다. 남쪽으로. 경비정이 500m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얼굴도 보일 거리였습니다.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6.25 때 우린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단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도 계속 뛰었지. 살고 싶으면 멈추면 안 된다. 맞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형님들, 오늘 못 넘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막내 정우진이 울부짖었습니다. 24살 청년이 죽음 앞에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팔이 끊어져도 손이 찢어져도 숨이 막혀도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정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방한 개선을 넘은 겁니다. 남쪽 바다로 들어온 겁니다. 경비정은 그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넘으면 남조선 해군과 교전이 벌어질 테니까요. 우리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경비정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서야 우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누군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남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조선까지는 아직 10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동해 바다는 우리에게 지옥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는 펑크가 나서 공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었지만 12명의 무게를 아직은 견디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생을 동해 바다에서 살았지만 그날 아침 해돋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의 바다에서 맞이하는 첫 해였으니까요. 저기 배가 보입니다. 막내 정우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남쪽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배였습니다. 군함이었습니다. 순간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북한 경비정이 다시 쫓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배에 그려진 깃발이 달랐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동무들, 아니 형님들, 우리 해냈습니다. 박성호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우리 옆에 섰습니다. 갑판에 젊은 해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 형님이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탈북했습니다. 12명 전원 무사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해군들이 밧줄을 내렸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우리는 밧줄을 잡고 함정에 올랐습니다. 7년간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이었지만 그날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갑판에 올라섰습니다.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2시간 동안 노를 저었고 총탄을 피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12명이 갑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되니까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우린 더 이상 총을 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살았어. 진짜 살았어. 이민철 형이 흐느꼈습니다. 함흥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저도 청진에 있을 아내와 딸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들이 우리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안전하다는 말.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린 평생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시받고 늘 위협받고 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함정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북쪽 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우리 고향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고생할 거라는 걸. 연좌제 사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살인자가 되느니 탈북자가 되는 쪽을요. 우린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정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느꼈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정치 보위부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박성호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아니 이제 동무라는 말도 쓰지 말자. 우린 이제 자유인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무는 북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린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 우리 해냈습니다. 우리 진짜 해냈어요. 막내 정우진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김정은 직속 특수부대였다는 것, 평생 충성을 맹세했던 체제를 등졌다는 것,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넜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것. 제 아버지가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셨습니다. 필한 기회를 놓쳤다고, 그게 평생 후회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남쪽으로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룬 겁니다. 함정은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수평선 너머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12명은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북한 최정예의 특수부대가 집단으로 명령을 거부하고 탈북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전설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동해항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국가정보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 통일부 여러 기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수부대원인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혹시 우리를 북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협박하거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겪던 조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조사관 한 분이 말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받았던 명령, 선배들의 실종, 탈출 과정. 숨길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린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제거하라던 그 평양 간부는 김정은의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근과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 싸움에서 진 쪽이 우리를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거부한 그 명령은 사실 함정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임무를 성공해도 실패해도 여러분은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이죠. 이건 북한 내부 정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불안이 정확히 맞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우린 살아남을 수 없는 명령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소 5차례. 박성호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배들도?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막사에서 함께 훈련하던 선배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들이 특별 임무를 받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민철 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용기가 있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용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린 운이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형도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 아팠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 세대도 이랬을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만든 권력자들. 백성들의 목숨은 그저 장기판의 말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것. 아버지, 이해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한 달째 되던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곧 하나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새삼. 낯선 단어였습니다. 우린 평생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적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그 적국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12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질 거였습니다. 박성호 형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들, 우리 여기서 헤어져도 연락하며 살자. 우린 생사를 함께한 사이잖나.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우였고 대한민국에서는 형제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맙시다. 우린 사람을 죽이기 싫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막내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비록 가족을 두고 왔고 고향을 잃었지만 우린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끔찍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린 단지 도구가 되기를 거부했을 뿐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커피를 마시고 핸드폰을 보고.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겐 충격이었습니다. 형님, 저기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어요. 밤인데도요. 막내 정우진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귀한데 밤새 가게를 여는 거라니. 더 놀라운 건 마트였습니다. 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쌀, 라면, 과일, 고기.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선 이 모든 걸 장마당에서 구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굶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인 건 보장됩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울컥했습니다. 굶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역사, 경제, 문화를 배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 인터넷을 켰을 때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사건은 북에서 철저히 숨겨졌다고 했습니다. 가족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막았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청진 바닷가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두부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철수 씨 힘드시죠?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그러십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통일이 되면요. 통일. 그 단어가 이렇게 간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박성호 형님은 서울에서 보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민철 형은 인천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동무 대신 씨라고 불러야 했고 혁명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북한 음식은 짜고 거친데 남한 음식은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좀 특이하네요.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솔직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힘드셨겠네요. 우리나라 오신 거 환영합니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70년 넘게 떨어져 살았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적응이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12명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전우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모여서 밥을 먹고 근황을 나누고 때론 북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우리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살아남았어. 선배들은 그러지 못했지만 박성호 형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묵념했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선배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여기 온 이유 기억하시죠? 사람을 죽이기 싫어서였잖아요.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이민철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10년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하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청진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형은 여전히 탄광에서 일하고 있을까? 아내는 딸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찾아가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떠나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눈 아픔을 아십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2,500만 명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제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12명이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북한 체제는 사람을 도구로 씁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조차 버립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습니다. 자유로운 하루를 삽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고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청진 포대동 바닷가를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자유인으로 떳떳하게